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우리 동영 모의고사 이제 남은 거 이제 마지막 보는데요. 정말 마지막 파이널이죠. 우리 이제 그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풀어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간혹 실수하는 경우나 했던 것들을 기억을 이렇게 완벽하게 되살리지 못해서 아니면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의고사 푼 다음에 항상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한번 훑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알았어 새로운 걸 다시 공부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시험 전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복습을 하셔서요 다시는 알고 있는 것 내에선 절대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영을 강의를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가장 이제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항상 시사적인 문제가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로 이제 뇌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와 관련된 것도 나온 적이 있었냐면 한동안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막 유행을 했을 적에는 또 정말 그와 어디 관련된 걸 이렇게 또 법규에서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사적인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제 안 그래도 좀 큰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게 코로나19는 계속 이제 신종 코로나 그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감염병 예방법 규정법으로 얘는 분류가 가능했죠. 제1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렇죠? 제1급 법정 감염병에 탐혹에 해당이 됐었죠. 탐혹. 그래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종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경우 제1급의 탐혹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종종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터지다 보니까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좀 법이 개정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식품위생법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전에는 위생복만 입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위생복이나 뭐까지 꼭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마스크.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을 할 적엔 반드시 손소독제를 마련해 놔라라는 항목도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하고 또 관련해서요. 위생등급제와 관련해서 가산점을 줬었죠. 거리두기 실천을 제대로 한다면 가산점을 두는 그런 것들이 변경이 좀 됐어요. 개정이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작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이 또 대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것도 좀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인한 거였죠.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자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문제였던 게 뭐냐면 보존식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를 않았던 게 또 문제였죠. 그러면서 그게 또 개정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존식을 제대로 이렇게 보관을 안 해놓으면 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과태료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300만 원을 올랐죠. 10배로 올렸죠. 그래서 그런 개정된 사항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물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보고 대상 이물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이물과 관련해서 이물이 발견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물이 발견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 내리는 거예요. 예전 식품적객업은 그냥 다 뭐였냐면 시정명령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3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영업정지 2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시정명령짜리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파악해두는 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을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또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또 문제를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문제 푸시는데 이제 14분 정도 드렸는데요. 점점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회, 2회 정도는 14분 정도, 뭐 3회 정도, 뭐 3회 가면 한 13분, 네, 다음 주는 한 12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식품위생은 빨리 푸는 게 좋은데,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 빨리 푸시는 편인데요. 대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잘 읽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제1중간 숙주가 다슬기고요. 제2중간 숙주가 은어, 잉어 등의 민물 어류이며 보통은 무증상이나 다수에 감염되면 장점막 파괴, 설사, 복통, 혈변, 만성장염 등을 일으키는 기생충. 되게 문제는 길지만 포인트가 되는 건 딱 있죠. 뭐냐면 중간 숙주요. 중간 숙주가 1중간이 다슬기고요. 2중간이 은어, 잉어 같은 민물 어류가 되는 건 딱 하나 뭐밖에 없냐면 육호가와밖에 없죠. 폐흡충 같은 경우에는 뭐 1중간이 다슬기인 건 동일한데 2중간은 민물개 가재였고요. 그 다음에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2중간이 민물 어류라는 건 비슷하죠. 근데 1중간이 되는 건 외우렁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 숙주를 기억해 두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답은 뭐 당연히 2번인데 이건 틀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옥호가합충은 다른 말로 장흡충이라고도 하죠. 장에 가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체내에 기생하는 흡충류 중에 가장 크기가 어때요? 작은 것도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이 요코가흡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무증상이에요. 근데 다수가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기가 나왔지만 우리 보기가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학명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학명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쓰실 필요는 없죠. 쓰실 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뭐라고 연결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십이장충과 아메리카 구충으로 나누는데 주로는 십이장충이죠. 근데 십이장충보다는 두비니구충이 적절한 명칭인데 보통 요즘 책에는 아직까지도 십이지장충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십이지장충 내지는 두비니구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보세요. 거기는 경구뿐만 아니라 경피 감염이 가능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묶어보면 이렇게 되죠. 십이장충, 아메리카 구충, 동양 모양 선충, 그리고 분선충이 가능하긴 합니다. 동양 모양 선충은 주로 경구인데 드물게 경피 감염도 가능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육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어패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여기는 이제 중간 숙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숙주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간 숙주와 연결해서 또는 분류와 연결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다음 살균 소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죠?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자외선 살균은 비열 살균으로 유기물, 특히 단백질 식품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자외선 살균이 비열 살균이다.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요. 안일비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온도변은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법이 아니에요. 얘는. 자, 그리고 유기물 특히 단백질 식품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우리 단점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단백질과 공존 시에는요. 흡수가 일어나요. 흡수되어서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유기물 특히 단백질 식품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효과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단백질과 공존 시엔 효과가 떨어지는 게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과망간산 칼륨, 차염소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오존 등의 살균 작용은요. 균체 산화에 의한 것이다. 어떨까요? 맞았죠. 과망간산 칼륨, 차염소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오존. 얘네를 다 균체 산화로
균체 산화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화작용이죠. 그래서 산화작용을 통해서 살균작용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다음 2번이죠. 자, 다음에 3번. 방사선 조사 시 허용된 품목별 흡수 설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사할 수 있다. 우리 방사선 조사할 때 모든 식품에 허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다 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흡수 설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10kg 이하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럼 그 10kg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다. 어떻게 됐든 재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재조사 못합니다. 허용 범위 내어도요. 초과하지 않아도요. 재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1%는 1000ppm으로 차염수산 나트륨 4% 용액을 희석하여 기구 소독에 사용하려면 20배 희석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오늘 아이런트 프리트 1페이지 보세요. 그럼 뭐 살균 소독 문제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요. 보통 적으면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그래서 평균 3문제 정도는 나와요. 평균 3문제 정도 항상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파트 중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살균 소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독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자외선 조사를 보시면은요, 자외선은요, 미생물의 DNA 손상을 통해서 미생물을 사멸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포의 핵산, DNA 손상을 줘가지고, DNA가 손상이 되면 더 이상 재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증식 능력도 상실하고, 신진대사에도 장애가 오기 때문에 사멸이 가능했었죠. 그때 사용하는 자외선 뭐였어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거? 2537 옹고스트롬이죠. 나노메타로 바꾸면 어때요? 이거 하나 밀어주면 되죠. 253.7 나노메타. 뭐 이렇게 얘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2500에서 2800 옹고스트롬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 2537, 253.7 나노메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의 살균력 비교해 두셔야죠. 우리가 보통 직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가 짧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생물마다 좀 효과가 다르죠? 대장균 같은 경우 효과 좋은데요. 대장균, 거기 보세요. 대장균, 그 다음에 효모, 거기 지금 부등호의 표시가요. 시간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효과는 누가 제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리냐면, 그쵸? 사멸하는데 걔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는 곰팡이가 제일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곰팡이보다는 효모보다는 세균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사용 간편하고 장점 중에 모든 균종의 효과가 있는데요. 곤충보단 곰팡이보다는 효모보다는 세균이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결핵균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 왜 결핵균이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화학적 소독제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결핵균이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효과가 떨어진 애는 있어요. 뭐에는 효과가 떨어졌어요? 포자요. 포자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균의 내성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고요. 가장 큰 단점이 침투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닿는 표면만 소독이 된다는 특징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조사하는 단백질 공존 시에 효과 떨어지고요. 조사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화학적 소독제 거기 정리해놨죠.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럼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보통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세균 단백질과 결합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단백질 변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균체 산화에 의해서 요오드 팅크 단백질 변성,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사멸하죠. 그래서 작용 기전도 같이 연결해 두세요. 그럼 차염소산 나트륨하고 요오드 팅크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요오드 팅크, 요오드가 더 효과적입니다. 살균력이 더 좋아요. 침투력도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차염소산 나트륨은 어디에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어디예요? 결핵균에 효과가 없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역성비두도 어디에 효과가 없어요? 결핵균, 포자 이런 데 효과가 없었죠. 그 다음에 페놀, 크레졸 뭐 이런 애들, 페놀이나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손상, 단백질 변성으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얘네들도 효과가 좀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효과가 떨어지는 애들이 좀 있었죠. 어디에는 좀 효과가 떨어졌었을까요? 어디요? 그죠, 바이러스. 바이러스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데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제, 소독제 각각의 작용 기전하고요. 농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는 거 아시죠? 농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 이게 좀 떨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는 주요한 애들은 했거든요. 그 주요한 몇 가지 어디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경기도는 그런 것들도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소독제 계산하는 거요. 자, 소독제 계산하는 거 다 모아놨거든요. 지금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1% 바꾸기, 그 다음에 100ppm을 바꿔보기. 첫 번째죠. 자, 여러분 우선 100ppm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100ppm은 우리 항상 이거 리터 중에 미리그램 수 내지는 킬로그램 중에 미리그램 수 이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100ppm이라는 건 1kg 중에 100mg이 함유되어 있다 이거였죠. 근데 항상 단위는 똑같게 변경을 해야지 퍼센티지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똑같이 그램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밑은 얼마가 되냐면 100만이 됐었죠. 그리고 1kg은 1000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g이 다시 1000mg이 되니까 공이 몇 개여야 돼요? 6개면 돼요. 그래서 100만 분의 밑은 항상 100만 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분의 100g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퍼센티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퍼센티지 바뀌는 거 별거 없었어요. 공 2개, 공 2개. 하니까 100분의 1이 되죠. 퍼센티지는. 그럼 얼마예요? 0.01%. 그래서 우리 100pp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0ppm을요,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0.0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거꾸로. 1%는 몇 ppm일까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1%라는 건 100개 중에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네, 1%는 10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ppm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얘는 100개 중에 하나만 유효한 애예요. 그쵸? 효과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ppm으로 다 바꾸려면 우리 항상 밑은 얼마가 돼야 된댔어요? 100만. 100만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100이죠. 우리가 100만이 되려면 몇 배를 해주면 돼요? 10,000배 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10,000배면 위에도 똑같이 몇 배일까요? 10,000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만 분의 10,000배가 되니까요.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00 ppm이 되죠. 그래서 1%를 바꾸면은요, 10,000 ppm입니다. 10,000 ppm.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러면 틀린 거죠? 1000 ppm이 아니라 10,000 ppm이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뒷장 보면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요. 두 번째 형태 보세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유효 잔류 염소 5%인 차염소산 나트륨으로요. 100ppm을 만들려면 물 1리터에 첨가해야 될 소독제의 양, 소독제의 양을 구하는 문제죠. 우리가 물 1리터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100ppm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먼저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이거죠. 소독제의 양 구하는 공식. 자, 우리 소독제의 양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공식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공식이 이거였죠. 100만 분의 희석농도. 우리가 100ppm으로 희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100ppm
곱하기 유효염소 농도, 지금 유효염소 농도 얼마 줬냐면 5% 줬죠. 5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 근데 물의 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리터 단위를 뭐로요? 밀리리터로 바꾸기. 1000ml, 1리터 맞죠? 네, 1000ml. 자, 이렇게 하면 뭐 공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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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개. 그래서 5분의 10이니까 2ml.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ml 그냥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물 1리터에다가 2ml를 넣으면 이게 몇 ppm이 되는 거예요? 100ppm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몇 배 희석한 걸까요? 물 1000ml에다가 2ml를 넣었죠? 몇 배 희석한 거예요? 네, 500배 희석한 거. 이게 교육청 문제였죠. 교육청 문제. 500배 희석한 거. 그래서 우리가 과일 채소 소독에 사용하려면 500배를 희석해야 돼요. 5%인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방법.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공식이 있었는데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그냥 소독제의 양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희석 농도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공식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면 지금 5%죠. 자, 근데 이 5%를 100ppm으로 희석하려고 그래요. 그때 물은 1리터입니다. 물 1리터를 100ppm으로 희석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보니까 물 1리터에다가 그럼 1000ml에다가 소독제를 넣어줘야겠죠. 차염소산 나트륨 얼마를 넣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전체가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효과가 있어요? 5%만. 100개 중에 5개만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100pp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공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희석 농도 구하는 공식 있죠? 그게 지금 설명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쉬운 거 둘 중에 더 기억 잘 나는 거 계산하기 더 쉬운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공식 첫 번째 공식이 그거죠. 물의 양분의 소독액의 양 곱하기 유효염소 농도, 그쵸?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요 ppm. 우리 단위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밀리리터나 그램 단위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이 100ppm을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그램 단위, 밀리리터나 그램 단위. 100만 분의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계산할 때 뭐 이거를 뭐 이항하고 그렇게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줘도 돼요.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 좌우가 어때요?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공이 6개고 얘는 공이 몇 개예요? 5개죠. 같아지려면 똑같이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될까요? 10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100만 분의 얘는 50x죠? 그럼 요거하고 누가 같은 거예요? 얘가 같죠? 그래서 50x는 100.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2ml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쉬운 거 잘 기억나는 거 한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 볼까요? 차염소산 나트륨 4% 용액을 희석해서 기기나 기구 소독에 사용하려면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고요. 지금 좀 전에 했던. 자, 4%이고 4% 용액을 기기기구 그럼 기기기구 소독에는 얼마까지 용액 가능했어요? 그쵸? 200ppm. 이렇게 200ppm짜리로 만들려면 몇 배 희석을 해주면 될까요? 몇 배 희석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거 물 1리터를 가정하면 가장 쉽죠? 수치가 가장 작게 나오니까. 자, 물 1리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0ppm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물 1리터로 가정하면
물 1리터, 1000ml 중에 차 염소산 나트륨을 얼마 써야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쵸? 곱하기. 그 다음에 4% 그랬으니까 100개 중에 4개만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계산하면 몇 ppm이 나와요? 200ppm이 나와요. 100만 분의 200입니다. 이쪽은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이쪽만. 자, 이쪽을 정리해 주니까 이번에도 공이 5개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이 맞춰주려면, 좌우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이번에도 곱하기 10을 하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40x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20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x는 얼마냐면 5죠. 5ml. 자, 5ml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물 1리터에다가 5ml를 넣게 되면 200ppm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몇 배 희석한 게 될까요? 그쵸? 200배 희석한 게 돼요. 200배. 얘가 1000ml니까요. 200배 희석한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4번 보기를 고쳐줄 수 있어요. 자, 1%는 1000ppm이고요. 차 염소산 나트륨 4% 용액을 희석해서 기구 소독에 사용하려면요. 20배가 아니라 200배를 희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돌아와서 4번. 참고 자료 4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몇 ppm이에요? 우리 아까 이 방법대로 하면 이거 몇 ppm인지 바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5%물 2리터에다가 얼마를 넣어줬대요? 10ml. 자, 이렇게 넣어줬대요. 자, 그러면 뭐 물 2리터? 물 2리터면은 2000이죠. 2000ml분에 10ml를 넣어줬대요. 소독제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효과가 있어요? 5%. 100개 중에 5개만 효과가 있죠.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희석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ppm으로 읽으실 건데요? 이거 ppm으로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ppm은 항상 밑이 얼마라고 했었어요? 100만, 그쵸? 100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100만 분의. 왜냐면 항상 밑은 1kg 기준이거든요. 1kg 내지 1리터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그쵸? 그럼 항상 100만이에요. 100만 g이에요. 100만 mg이 돼요. 자, 그럼 얘는 100만이 아니죠. 100만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요? 5를 하셔야지요. 그쵸? 곱하기 5 해야지 100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해야죠. 분모 분자 다 똑같이 곱해 주셔야죠. 그럼 여기 곱하기 오면 여기도 5. 250mg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0만 mg 중에 250mg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250 ppm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계산하면 250 pp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과 관련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문제에서는 퍼센티지 바꾸는 정도 아니면은 이제 그냥 ppm 단위 자체를 물어보는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번까지 유형까지 다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두시라고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었고요. 옳은 건.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상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이요. 대상식품에 해당하는 거 그랬어요. 그럼 대상식품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어때요? 다 실행 대상이에요. 이제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솔직히 이제 그 식약처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을 주긴 했어요. 근데 법규상으로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냥 식약처에서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했지만 실제 법규상으로는 다 지금 현재
그 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이제 그 보기 구성을 보면 답을 찾으면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어육, 소시지, 다류, 신선 편의식품, 순대, 캔디류, 아이스크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 가, 라, 마밖에 없죠. 답은 3번 구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성은 될 수 없어요. 우선 다류는 아니죠. 다류하고 누군 제외예요? 음료 중에. 커피는 제외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이스크림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빈과류 중에 누구만 해당이 돼요? 빈과만. 빈과류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빈과류에는 아이스크림류, 빈과, 아이스크림 믹스류, 식용 얼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빈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또 밑에 보시면은요 12번 12 보세요. 12 즉석 편의식품과 편의식품류 중에 즉석 섭취식품만 해당이 됐었죠. 왜냐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즉석 조리식품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즉석 섭취식품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즉석 조리식품 있잖아요. 그 즉석 조리식품 중에는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순대만 해당이 돼요. 순대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의 품목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유예 기간을 주긴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힘드니까 내년 12월 1일까지 해도 된다라고 유예를 두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법규상으로는 바뀐 건 없어요. 법규상으로는 바뀐 게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사 쪽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다 실행 대상하고 있는 적용 대상 품목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누가 근데 솔직히 내느냐에 따라서 보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감안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고 답안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답은 항상.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문제가, 그러니까 답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신이와 엔테로콜리티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그랬죠. 자, 얘는 인축공통병원균으로, 여러분 우리 그 인축공통병원균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여신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캠필로박터, 그리고 리스테리아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자, 돼지 장염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일명 가스궤저균이라고 한다. 틀렸죠? 그럼 가스궤저균이라고도 부르는 건 웰치, 그쵸? 퍼프리젠스입니다. 그 다음 2번, 아포를 형성하지 않은 그람 양성 간균으로 진공 포장에서도 잘 증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부분은 맞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죠. 양성이 아니라 음성, 그쵸? 감염형들은요, 리스테리아 빼고는 다 그람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생육 pH의 범위가 넓고 내염성이 있어서 식품의 위생관리상 제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있죠.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내염성이 있다는 부분. 우리 내염성이 있다라는 보기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리스테리아,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